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과 노조가 어떻게 발생했나. 지금은 당과 노조가 너무 당연한 것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당과 노조가 따로 됐다는 거는 되게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당과 노조가 따로 분리된 그런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이 과정은 첫 번째는 막스가 조직한 국제노동자협회에서 이런 과정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를 통해서 당과 노조가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인데요. 이걸 한번 우리 한겨레도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는 세계적인 자본주의 발전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은 작업장에서 시작하지만 한 지방으로, 한 국가로 확대된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마지막 문장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며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였는데 마르크스가 작성한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선언문 역시 같은 효소로 끝을 맺고 있다. 네, 이게 왜냐면은 공장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공장은 어느 나라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 특색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막스가. 인간들의 삶의 형태가 국가마다 특색이 없어지고 모든 국가 똑같다. 어떻게?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 다국적 기업을 생각하면 훨씬 쉽죠. 삼성의 베트남에서도 삼성의 노동자들이 베트남에서도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생산하고 미국에서도 생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베트남에서 투쟁하고 또 수원에서 투쟁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노동자들이 똑같은 이 자본가 삼성과의 투쟁을 해야지만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달라지는구나 해서 그게 한 지방에서 한 국가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삶이 똑같아져.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삶의 형태가 동일해진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죠. 공장에서. 그래서 민족적 특색이 사라진다고 막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공장에서의 싸움은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자, 요건 우리 양교수 좀 읽어봅시다. 1844년 런던에서 우애로운 민주주의자 연합이 설립된 바 있다. 또한 1848년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위원회가 1855년 결성되었다. 1863년 러시아의 지배에 있던 폴란드 민중이 봉기하자 이듬해 각국 노동자들이 폴란드 봉기를 지원하기 위해 런던에 모였고 이를 계기로 국제노동자협회가 출범하였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봉건제를 타도했습니다. 봉건제를 타도.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면 봉건제를 타동한 거는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봉건제에 대한 투쟁은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념한다는 거죠. 기념하는데 주로 어디에 모이냐면은 경찰한테 안 잡혀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된 영국의 런던에 모여요. 영국의 런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였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폴란드. 지금도 폴란드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엄청나게 두죠. 그래서 폴란드는 어떤 땅이냐면은 독일계와 러시아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힘이 강했을 때는
독일과 러시아를 침범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독일과 러시아의 사회에 있어 폴란드가 찢겨 있어요.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의 식민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식민지 되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죠?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 식민지니까 못 살겠죠? 그러니까 더 잘 사는 나라, 주변 나라로 망명을 해서 유럽에 이주 노동자가 이 폴란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고국이 혁명, 그죠? 폴란드에서 봉기한 적이 있어요. 폴란드 봉기. 이 봉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런던이나 뉴욕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폴란드 사람들이 자기 폴란드의 그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런던에 모여들어요. 그럴 때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그 폴란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왜 런던에 그 각국의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냐?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경찰한테 잡혀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망명자들이 런던에서 모여요. 그걸 모인 걸 계기로 해서 야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번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이 연대를 강화하자.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가 1864년에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한겨레 동지고. 마르크스는 자신이 작성한 국제노동자협회 잠정규약 전문에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노동자 정치활동의 목표와 주체 및 방식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은 드레이퍼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정립한 노동계급 자기 해방의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죠. 해방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죠. 스스로. 그래서 노동자들이 해방되는 것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의 적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은, 봉건 귀족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봉건 귀족들이 야 노동자들아 니네 노동자 돼가지고 공장에서 고향 떠나서 일하니까 되게 힘들지? 그 애 시절이 좋지? 우리 때는 같이 영주에서 그 시골에서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공장에서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아 자본가들하고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우리 봉건 귀족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봉건 귀족들이 자본가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도움을 줄게. 이게 봉건 사회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이 봉건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해방되는데 자본가하고 싸우기 위해서 봉건 귀족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막스가 그거를 풍자하고 있어. 공산당 선에서 뭐라고 풍자하냐면 자본주의를 욕하면서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켜주겠다는 그런 봉건 사회주의자들 보면은 뒤를 보게 되면은 그놈들은 동량 주머니를 흔들고 다니면서 노동자들을 적선하고 그 엉덩이를 보면은 봉건 시대 때 우리를 탄압했던 봉건 귀족의 문양이 엉덩이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을 탄압했던 애들이 이 세상이 바뀌는데 자본주의로 바뀌고 그에 저항하면서 세상에 반동적인 거죠. 구지배계급이 이 반동적인, 그죠? 반동적인 귀족이죠. 귀족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거. 자본주의에 저항하면서 노동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봉건 귀족의 도움이나, 다른 계급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방되는, 이게 노동계급 자기 해방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 나중에 고타학년 비판 이런 데 다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의 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거기 전에, 네. 궁금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지금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국제노동자협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국제노동자협회와 유사한 조직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요. 제일 인터내셔널이 지금 말하는 1864년 막스가 만든 국제노동자협회고요. 그다음에 제2 인터내셔널이 막스의 제자들이 만든 제2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막스의 제자들. 지금 현 시기에. 그러니까 그 시기 그리고 이게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붕괴가 되면서 그 후에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에서 제3 인터내셔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민테른이 제3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런데 제3 인터내셔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소련의 주도력이죠. 소련의 주도로 노동자 국제주의를 소련의 외교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노동자 국제주의를 소련 외교의 희생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좀 있었겠죠. 근데 소련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떠냐면 중국이 사회주의 되고 조선도 사회주의 되고 베트남도 사회주의가 됐죠. 그래서 이 제3 인터내셔널의 이 교훈은 뭐냐면 어느 특정 나라가 중앙 집권적으로 세계 사회주의 운동, 국제 노동자 운동을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인터내셔널 같은 중앙 집권적인 노동자 기구를 만들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평등한 회의를 해요. 평등한 회의만 해. 평등한 회의. 옛날에 코민테른 같은 경우는 소련이 너무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평등한 회의를 어떤 회의를 했냐면 제목이 1959년부터 70년까지의 세계 노동당 공산당 대회를 해요. 이 마지막이 한 게 1969년이에요. 이게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야. 이 소련의 주도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과 조선이 여기에 대항을 해요. 대항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련은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를 중국과 조선에 강요해요. 수정주의를 중국과 조선에 강요를 한단 말이야. 수정주의가 뭐냐면은 미속 화해 공존론. 왜 미속 공존론이냐면 소련은 살 만큼 삽니까? 이제 미국하고 전쟁할 필요 없이 미국이랑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중국은 대만 문제로 미국과 전쟁 중이었어요. 조선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선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가 깨지면서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국제회의가 없었고 간간히 이제 나라별로에 쿠바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평양에서 국제축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게 없었고 다만 1999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1999년에 그리스 공산당이 자기들이 소련 공산당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의 노동당 공산당 대회를 해요. 그래서 그게 22회까지 하면서 재작년까지 2022년까지 이 대회를 했고 이 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놓고 그리스 공산당은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리스 공산당은 이 원내정당이에요. 그리스 공산당은 원내정당이어서 원내정당이고 유럽은 러시아를 두려워해요. 항상 소련과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유럽을 침공한다. 그래서 이 원내정당인데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으면 원내정당이기 때문에 득표율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 공산당이 소련도 제국주의다. 러시아도 제국주의다. 러시아, 미국이 모두 다 제국주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양비론을 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쿠바나 조선이나 이런 나라에서 반발을 하는 거고, 여기에 반발한 단체가 그리스 공산당이 주재하는 여기에 세계 공산당 노동대에서 반발하는 단체가 세계 그 반제 플랫폼, 이 반제 플랫폼이고, 이 반제 플랫폼의 중심이 이 민중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국제적인 걸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제3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국제 노동자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제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회의 체계로 진행됐다가 중소 분쟁 때문에 그것도 무너졌다가 그리스 공산당이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성격을 논쟁을 해서 다시 또 분열되어 있는 상태. 됐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중요한 지금 뭐 헬조선. 네. 헬조선에서 아까 읽어봤어. 다 읽어봤어. 제국주의 전쟁이 나온다면서. 예. 제국주의 전쟁. 그건 나중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요. 중요한 거니까.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거 봅시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정의가 중요해요. 제국주의의 정의, 학문적 정의. 학문적 정의는 레닌이 한 거예요. 제국주의 이론에서. 여기 학문적 정의에 따르면은 5가지. 상품, 자본, 수출. 상품과 자본 수출. 우리 저기 누구야? 오진우 성분이가 들으면 좋은데. 상품과 자본 수출. 그 다음에 금융자본의 우위. 그 다음에 세계시장의 분할. 마지막으로 뭐냐면 해외의 정치적 지배야. 해외 정치적 지배. 식민지예요, 식민지. 해외의 정치적 지배인데 영토적 지배라고 합시다. 엄격하게. 이게 이제 학문적 정의고, 그 다음에 학문적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제국주의는 나쁜 놈. 제국주의는 나쁜 놈. 강대국의 횡포. 이건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제국주의는 나쁜 놈, 강대국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나쁜 놈이죠. 주변 나라 침공했잖아요. 그죠? 중국 주변 나라 침공했지. 중국 우리 조선도 하고 지금 다른 나라 민족 티벳이나 그죠? 티벳 그다음 위구르 점령하고 있잖아요. 다른 민족으로.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니까 얘도 그 제국주의. 그 러시아도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도 폴란드를 침공하고 주변 나라를 다 침공했어. 러시아가. 폴란드하고도 전쟁하고 핀란드하고도 에스토니아하고 다 전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나쁜 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일반 사람은 생각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강대국과 강대국의 전쟁이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충하는 게 절충. 이게 일부 운동권이야. 절충설. 운동권이야. 자, 보통 말하는 노사관 쪽도 노사관의 일부도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노래 생각하고, 이 운동권 절충이 뭐냐면은, 제국주의를 뭐라고 하냐면은, 해외에서 착취하는 나라. 이게 다 제국주의라는. 레닌의 전의는 단순히 해외에서 착취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과 자본 수출, 해외 착취죠.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 자본이 유의가 돼야 되고 세계 시장, 특정 시장을 지배해야 돼. 그리고 그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영토적으로 지배해야 돼. 식민지거나 대리선권을 내세운단 말이야. 바로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거. 그래서 상품 수출과 자본 수출, 해외에서 착취하는 나라, 상품과 자본 수출. 그죠? 하면 제국주의라는 거야.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때요? 중국도 러시아도 다 제국주의죠? 중국 해외 상품에서 돈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
러시아도 마찬가지. 다 제국주의. 이렇게 되면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닌의 정의에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상품과 자본 수출을 하고 있지만 금융 자본이 위에 있고 공산당이 위에 있죠? 공산당이 재벌보다 더 위에 있잖아. 하루에 그냥 방 한 칸 날려버리잖아. 푸틴이 재벌보다 더 위에 있지. 옛날에 박정희가 재벌보다 더 위에 있듯이. 그 다음에 영토 식민지가 없어. 이거는 어떤 영토 식민지냐면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상품 수출을 위한 해외 식민지야. 중국이 티베트라든가 위구르를 점령하고 있지만 상품 수출을 위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국가 안보, 인접 국가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근데 이 절충석들은 봐라, 중국도 소련도 해외에서 착취하지 않냐. 그리고 중국은 상품 수출은 아니지만 주변국을 점령하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중국은 1대1로 비단길로 해가지고, 부채 채국지라고 그래요. 부채. 무슨 말인지 알죠? 부채 채국지. 돈 빌려준 다음에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정치, 이렇게 주장. 근데, 레닌이 말한 거는 정치적 영향력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상품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영토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식민지를 하거나 혹은 대리정권. 다 이렇게 레닌이 이미 제국주의를 다 나눠와요. 그래서 준식민지, 이건 대리정권, 상품 수출로 해서.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펠조선도 이제 보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논리, 절충설의 논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레닌주의를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할 때는 당신은 제국주의를 무슨 뜻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논쟁을 시켜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제국주의를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강대국의 횡포.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지. 왜냐면 러시아도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권 절충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해외에서 착취를 하고, 주변 나라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야.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 그렇지. 노동장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왜 러시아는 나쁘다고 안 썼냐, 이거. 바로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실천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미국을 공격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학자들이 무슨 누가 잘못했나 해가지고 잘못의 경중을 비율로 따진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실천적인 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계, 그리고 제국주의를 여러 명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은 100대 때려야 돼. 미국이 최고로 나쁜 놈이니까 미국은 100대 때려야 되고 중국은 한 50대 때려야 되고 한국도 제국주의예요. 얘들에 의하면은 한국도 왜냐하면 자본 수출하고 한국은 한 30대 때려야 되고 그러면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는데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어때? 타겟이 어때요? 공격 대상이 너무 많죠. 그러면 미국한테 유리하죠, 그죠? 미국에 집중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절충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반미 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왜 미국만 나쁘다 하냐? 러시아도 나쁜데. 물론 러시아도 나쁜 놈이지. 강대국의 횡포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반제 투쟁은 반자본주의 투쟁이잖아요. 그죠? 반자본주의 투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개수는 누구야? 자본주의의 개수는 미국이지.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고 봐.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럽밖에 안 돼.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는 조그마잖아. 미국이 없었다면 소련이나 중국한테 대항할 수 있었을까? 유럽이나 한국이? 미국이 바로 자본주의의 개수고 미국식 정치 경제 체제를 일본, 한국에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반제 투쟁, 반자본주의 투쟁은 미국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절충설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투쟁도 해야 하고 러시아에 대한 투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삼성에 대한 투쟁도 해야 되고 한국도 그래서 아제국주의 이거는 아제국주의는 아류제국주의 노동자협회란다. 노동자인데 맞아. 그쪽에서 아제국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 공산당이라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공산당은 저 터키도 제국주의야. 한국도 물론 당연히 제국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제국주의야. 왜냐하면 주변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그래서 그리스 공산당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반미 투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충설에 따르면 반미 투쟁의 전선을 너무 과도하게 넓히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 갔습니다. 네, 됐죠? 어지러운 동기가 조금 그래서 내가 들은 우리 콘텐츠 있죠? 여기 콘텐츠 여기 콘텐츠에 뭐 나왔냐면은 자, 어디 봅시다. 여기 콘텐츠에 보면 제국주의론이 있죠? 막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제국주의론. 여기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막스에서 우크라이나 제국주의론 맨 처음부터 제국주의론부터 쭉쭉쭉쭉 다 나와 있어요. 코민테른부터 다 나와서 다. 레닌, 힐퍼딩 거기 보면 다 나온 건데 아까 방금 말한 걸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어휴, 저 중요한 걸 공부를 많이 했나 보네 우리 양교 동지가. 아니 공부를 많이 했나 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산주의자 동맹을 했잖아요. 막스가 첫 번째 혁명적 운동이 공산주의자 동맹 운동이고, 두 번째 운동이 바로 이 국제노동자협회 제1 인터내셔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이 1852년 그 해산됐는데, 같이 했던 동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공산주의자 동맹을 했는데지만 그 동지들과 관계는 계속 맺겠죠. 그래서 그 동지들과 함께 이 국제노동자협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동맹과 국제노동자협회 활동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노동계급 자기개방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마르크스는 그 당시 단결권을 획득하여 성장하고 있던 노동자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공산주의자 동맹과 국제노동자협회 시기 사이에 노동조합은 당국의 탄압을 피하고자 공제회, 교육단체, 성가대, 스포츠클럽 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 함기남 동지 현장에서 했다니까 이 형통 좀 이해가 갈 거야. 하지만 1980년대나 70년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자들하고 맨 처음에 각종 친목회를 만들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그래서 친목회 만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사측하고 싸우잖아요. 사측과 싸운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한 노동자가 그러는 거야. 우리 노동조합을 만듭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딴 사람이, 우리 등산회 하면서도 사측과 싸우고 있는데, 노동조합이라는 걸 그런 걸 또 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겠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없었어. 노동자들에게 결사금지령, 결사금지법. 노동자가 노동자만으로 결사를 하면은 처벌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라 영등포구 산악회, 영등포구 합창단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합창단이나 산악회가 아니라 노동자만 대상으로 해서 자본가와 싸우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군가 했던 거야. 지금으로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되게 혁명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함기남 동지.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의 주체로서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당